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026년도 아니다 그렇죠? 이제 2027년도 변리사 시험 대비해서 민법 강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 그래서 교재는 제가 그냥 여기 포춘 이렇게 이름이 있거든요. 이 교재로 할 거고 그 네이버에서 포춘 민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완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건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책이 나오고 그 다음 제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 혹시 지금 그거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그 네이버 켜가지고 이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바로 나오죠. 네이버에서 그냥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바로 있죠. 뭐 여러분이 보시는 나무 위키도 있을 거고 그냥 이리저리 뭐 있거든요. 쭉 이렇게 그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 네이버 인물 정보에 나온다. 그래서 강의한 지는 2004년부터 강의했어요. 2004년부터. 지금 몇 년도예요? 2026년도죠. 그래서 22년째 강의를 하고 있다. 22년째. 그래서 예전에는 사법시험부터 강의를 했어요. 사시부터. 그러다가 사법시험이 없어지죠. 사시 없잖아요. 지금. 로스쿨 체제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전에 사법시험 하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저기 노량진 가가지고 법원 공무원 시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거기는 제가 2010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한 지금 몇 년째예요? 최소한 한 17년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강의를 지금 오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학원이긴 하지만 우리 사자가 들어가는 변리사 말고 또 뭐 있죠?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공인노무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세무사가 있어요. 혹시 제가 왜 이렇게 사자를 읊어드렸을 것 같아요? 이유가 같은 시행처야.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를 한다고요. 우리 시험은 특허청에서 출제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를 합니다. 원래는 옛날엔 특허청에서 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특허청도 시험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혹시 감정평가사는 어디서 출제했을 것 같습니까? 주관을 갖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에서 했어요. 예전에는요. 공인노무사는 출제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주관을 갖다가 자기들이. 진짜 그랬어요. 세무사는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했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통합한 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기 통합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그 사자 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민법이 그냥 민법이 아니라 이 변리사 민법이잖아요. 지금. 이 변리사 민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금 제가 얘기했던 산업인력공단에서 변리사 말고도 감정평가사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공인노무사 있다고 했죠, 제가. 그 다음 세무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강의해요, 제가. 하고는 다른데. 검색해 보시면 제가 전부 강의하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왜 읊느냐? 변리사 민법 여기 전부 다 우리 줄여서 산인공이라 그러는데 산인공 주관하는 데가 한 군데니까 특징이 뭘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호환돼요. 문제가 똑같다고요. 혹시 산인공에서 여러분이 민법 교수가 아닌데 문제를 어떻게 출제합니까? 출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희 교수도 이렇게 하시지만 출제 의뢰를 합니다. 교수들한테. 대한민국의 민법 교수들한테 돈 주고 사요. 한 문제당 얼마 하는 식으로. 돈 주고 샀잖아요. 맞죠? 예산을 써가지고 국가 예산을 써서 아깝잖아요. 돌려야죠. 돌려막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변리사 문제로 샀나요? 안 해요. 그냥 산인공에서 산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를. 그럼 변리사 출제했다가 어디 출제하면 좋을 거 했어요? 공인노무사 출제했다가 호환되니까 간평회도 해봤다가 뭐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연도 2월 28일 시험 치잖아요. 맞죠? 이번에 다른 시험 문제 다 나올 겁니다. 보너마는. 거의 돌려막기예요. 대신
우리는 지금 변리사 시험인데 변리사 시험은 특징이 뭐냐? 혹시 민법이 이게 한 과목인가요? 민법 한번 듣고 오셨다며? 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법과대학 체제가 아닌데 지금 로스쿨 체제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법과대학이 살아있는 대학교도 있거든요, 몇 개는요. 근데 제가 법대생인데 법대생 1학년 1학기 때 들어갔을 때 배우던 게 뭐냐?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제가. 민법 총칙을. 그 다음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물권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 2학년 1학기가 되니까 채권 총칙을 수강을 했어요.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채권 각칙을 수강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재산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재산법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가족법이 있습니다. 가족법은 제가 3학년 1학기 되니까 친족법을 수강을 했거든요. 친족법. 3학년 2학기에는 상속법을 수강을 했어요. 제가. 그럼 법과대학이었으니까 4년 체제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수강을 한 거잖아요. 4학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민법. 민법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케이스로 하는 거. 그것도 수강을 했거든요. 4년 내내 민법만 배우는 거야. 4년 내내 민법만 배운다니까요. 그 정도로 양이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4년 내내 1차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압축해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 다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가족법이 시험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시험 쳤었는데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따는 데하는 법원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가족법도 다 시험 범위입니다. 거기는요. 가족법 들어가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가족법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유법일까요? 가족법 규정들이. 다 일본법 예전에 베껴놓은 게 너무 표현들도 어려운 게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도 가족법 우리나라 말로 많이 개정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리는 재산법 전부 다 칩니다. 뭘 다 친다고요? 재산법을 전부 다 쳐요. 이 시험 범위예요. 그게 좀 안타깝죠. 이유는 뭐냐면 변리사가 시험 범위가 제일 넓어요. 산해공 시험에서. 여기 감정평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채권법 안 치면 됩니다. 민총하고 물권만 쳐요. 공인노무사죠. 공인노무사는 반대로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만 쳐요. 물권법 없애면 돼요. 세무사 시험은요. 이게 정말 웃긴데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세무사 민법 하거든요.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이상해요. 설명할 때마다. 부탁해야 돼. 나를 선택해 두려고. 민법이 주요 과목인데 여기 어디 가도 다 주요 과목이거든요. 대표 강사잖아. 사실 민법이 다 대표 강사거든요. 보면. 근데 여기는 가서 막 빌어야 된다니까. 제발 선택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는 웃기긴 한데 민법 총칙만 쳐요. 민법 총칙만. 대신에 그러면 호환되는 게 있겠다. 맞죠? 서로. 민총은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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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겠네. 그렇겠다. 그렇죠? 그 다음 물권법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호환되겠다. 그렇죠? 문제가. 채권법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호환되겠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노무사 시험 하는데 노무사 시험에서 있죠. 원래 이게 25문제밖에 안 쳤거든요. 민법을. 근데 재작년부터 40문제 쳐요. 바뀌어가지고. 40문제 치면 제가 예상했던 게 있어요. 전부 변리사 문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변리사 문제가 노무사 문제보다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된통 당한 거예요. 쉽게 공부하다가. 그래서 민법 과락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과락자가. 과락이 뭔지 알죠? 40점 안 되는 거.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년도부터는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과락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득점을 하셔야 돼. 이 변리사 시험. 이게 문제야, 이게. 다른 시험은 전부 이게 절대평가거든요. 우리 거 빼고는요. 60점만 넘으면 된다고요. 전과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과목 60점만 넘으면 뭐 어떻게 공부할래요, 공부할 때. 하나 한 80점 받으면 뭐 이렇게 상세시키면 60점 나올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차도 상대평가죠. 79점, 80점씩 컷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특상 잘하세요?
잘하면 좋지, 그래. 잘하면 좋은데, 뭐, 이게 뭐, 잘못하면, 저득점하면 어디서 떼와야 돼요, 이거? 이 민법에서 떼워줘야 되거든, 이게 점수가. 실제로. 민법은 잘하면 정말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여기하고 좀 달라요. 고득점 하셔야 돼, 지금, 이거. 몇 점 받아야 돼? 90점 받아야 돼, 90점. 그렇게 받으시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문제 중에 90점이면 몇 개 틀려야 됩니까? 네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맞죠? 80 몇 점 받아줘도 돼요. 다른 거 받쳐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어쨌든 4개, 5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 공부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틀리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과대 학생들이 바보예요. 왜 4년 동안 배울 거야, 민법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잘 몰라요. 4년 배워도. 근데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빨리 몇 개월 해가지고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 우리 출제하는 교수들은 어떤 교수라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법과대학의 로스쿨의 민법 교수들이에요, 전부 다. 이분들은 변리사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전혀 낼 때. 그냥 법대생들한테 내는 문제예요, 그냥. 법대생들한테 내는 문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 시험 왔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법대생인 거예요, 그냥. 법과대학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출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민법 교수들 학부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전부 거의 다 법학과예요, 민법은요. 학과 없습니다. 아예. 그 민법 교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거의. 왜냐하면 민법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보면. 이거 전공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해보면은. 근데 제가 원래 제 전공은 민소가 아니거든요. 아니, 민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민사정보 전공이에요. 제가 검색해보시면 민소법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민사정법. 근데 민사정법이 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2차 시험이죠. 맞죠? 고득점 하셨는데 왜 어려울 것 같아요? 민법이 안 돼요. 대부분요. 민법 실력에 딸려서 민소를 못해. 민법을 활용해서 소송하는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근데 민법이 확실히 안 돼 있는데 민소법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1차 공부하실 때, 1차 공부할 때, 물론 합격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1차 민법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2차에 도움이 돼요. 민소하실 때. 2차 변리사 공부하는데 민법 이거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이러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책을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그 다음 뭐,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신다면은 민소를 또 선택하시면 좀 호환이 될 수 있겠죠? 같은 사람이 해주니까. 아, 민법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하면서. 민소로 제가 끌고 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강의하면서 민소법 얘기 좀 해줄 겁니다, 제가. 제가 민소법을 얘기를. 어차피 2차 아니에요? 1차만 하고 끝날래요? 1차만 끝나면 안 돼. 우리 특히 잘 알겠지만 우리 변리사는요. 묵은 사람이 너무 많아. 1차만 많다고 너무 이게 2차가 어려워서 2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2차에서 되돌아표가 너무 많아. 그거는 옆에 보면 알 거야. 공부하시다 보면 수험 현실을 보면 알 거야. 이게. 와, 정말 저 1차는 어떻게 하는데 2차가 저리 안 되는 사람 정말 많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 합격 마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변호사 몇 명 뽑습니까? 1년에? 1,700명 뽑습니다. 1,700명 10년이면 몇 명이죠? 17,000명입니다. 17,000명. 200명, 10명 하면 몇 명이에요, 이제? 2,000명이에요, 맞죠? 대기만 하시면 희귀합니다. 주위에 변리사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여기 원장님 말고 진짜 아냐고, 이게. 없어! 일반인들, 제 주위 사람들, 일반인들 있겠죠, 저도. 일반 분들, 변리사가 뭐예요? 다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변호사는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알지, 대충 뭔지. 근데 변호사는 진짜 모르거든요. 무슨 말이야? 희귀한 걸 하셔야 돼요. 합격하면 잘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다 취직됩니다. 요즘 변호사는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변호사 수험의 현실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잘하는 사람 정말 잘하는데, 안 되는면요. 그 다음 회계사는 들어봤죠, 요즘. 수습 못 해가지고. 1,100 명을 뽑아놨는데 330명만 수습하고, 수습 안 되면 거기 등록이 안 돼. 1년 동안 수습기관에서 수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식 등록을 할 수 있고, 회계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몇백 명 이 사람들이 수습을 못해서 난리인데, 지금. 우리는 전원 수습합니다. 2명밖에 안 뽑으니까. 대기만 하면 된다, 이거. 대기만 하면. 근데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겠죠. 제 주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 근데 한번 도전해 보셨으니까, 뭐라 잘라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이 이렇게 호환해서 푸는 건데, 1차잖아요. 그러면 제 객관식 문제집이 있는데, 그 객관식 문제집 여러분이 다 풀면 100점 맞습니다.
그냥 다 풀 실력이 돼요. 문제를 봤을 때. 그 실력이 되냐고요. 문제를 봤을 때. 아니, 이 문제, 이거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실제로. 그러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공대생들. 다 외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다. 법은 이해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요. 무조건 암기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법과대학 마인드를 내가 심어드릴게요. 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부터 내가 해드릴게요. 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법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공부하실 때. 자, 여러분 다 공대생들 많잖아요, 여기. 공대생들. 공대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공학 한다. 그러면은 기본 교재가 있잖아요. 수학 잘 하시잖아. 수학 잘 하지 않나요? 공대생도 수학 잘해야지. 아니에요. 수학 잘할 거다. 문과생들은 잘하겠지. 문과생들보다. 근데 수학 공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공식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 공식 암기가 필요해요. 2에 플러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약속한 거잖아. 우리 공식이 뭐죠? 포뮬러가. 법학에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드렸잖아. 조문 한번 펴봐요. 민법 적혀 있는 게 있을 건데. 민법. 다른 거 바로 드릴게. 쉬는 시간에. 민법 있죠, 맞죠? 민법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실래요? 다 외우시면 100점 받습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무조건 100점이죠. 무조건요. 다 못 외울 건데요. 제가 보기에 제 사투리 좀 택도 아닐 건데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지금 1조부터 몇 조까지 들었어요? 제일 뒤에 보세요. 766조까지 들었어요. 766조까지 들었잖아요. 그게 제3법이니까요. 제가 잘난 척하면 1조부터 184조까지 한번 펴봐요. 아니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184조가 몇 페이지죠? 그 페이지 수 프린트에 찾으셨을 건데 18페이지요.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입니다. 그 다음 그럼 185조부터 물권법 시작하겠죠? 그 372조 가보세요. 372조. 372조 몇 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래요. 그럼 거기까지가 물권법이거든요. 그럼 채권법은 373조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526조 가보세요. 526조까지. 몇 페이지죠? 526조. 제가 지금 없어요. 자료가 있으면. 예? 37페이지. 47페이지요. 그게 채권 총칙입니다. 그 다음 527조부터 766조까지가 뭡니까? 채권 각칙입니다. 보니까 총칙, 각칙 이렇게 돼 있네요. 총칙이란 말을 쓰고 뭐 이것도 물권법도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어요 안에. 그 다음 여기도 총칙이 있고 뭐 있어요? 각칙이 있잖아요. 혹시 이걸 모르는지 아세요? 이걸 판택된 체계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판택된 체계. 그래서 로마법 들어보시죠. 로마법. 그래서 이 라틴어입니다. 영어 잘하십니까? 회화하세요. 어제 학회를 갔는데 저희 1박 2일로 학회가 있었는데 외국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전부 다 저 빼고는 전부 다 영어 회화를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 미국 박사거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회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카페에 있는 그 외국 분이 답답한지 그 무슨 알파고인가 뭐 이상한 거 켜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파파고인가 그거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뭐야 이게. 나도 어릴 때 영어 잘했겠지. 나도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근데 영어 다시 공부했던 생각이 막 부쩍부쩍 들던데. 다시 여기 보면. 그래서 모든 영어든 뭐든 뭐 스페인어든 이게 전부 다 라틴어가 계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판택된 체계가 뭐냐면 총칙을 먼저 두고 각칙을 나중에 두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 그 다음 물, 그 다음 소송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에 관한 거, 물건에 관한 거, 그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거, 소송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인스투치오네 체계라 그러거든요. 인스투치오네 체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판택태는요. 독일이, 그 다음 일본이, 그 다음 대한민국, 그 다음 거의 독일하고 민족이 똑같은데 어디죠? 옆에 있는 나라인데 오스트리아도 스위스도 스위스도 거의 뭐 똑같은 그 독일어 쓰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가 다 판택된 체계예요. 혹시 여기는 어딜 것 같습니까? 이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가 인스티튜션 체계입니다. 해가지고 여기 쓰는 데가 많을까요? 여기 쓰는 데가 많을까요? 민법전을 만들 때
나라 개수로 보면. 인스티튜션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가 인스티튜션이에요. 스페인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면 뭐죠? 법과대학 강의하는 겁니다. 법대 들어가시면 민법 교수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막 얘기하면. 근데 수업에 안 나와요. 그죠? 수업 들어가 안 나와. 이게 도대체 무슨 뭐, 그죠? 이건 예전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총칙을 먼저 두고 각칙을 두는 시스템을 뭐라 그러느냐. 삑! 판택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판택된 책에 따르는데 문제는 이걸 따르면 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가 너무 벅차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민법을 총칙을 두고 있다. 각칙이면 이거 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하는 건지. 그럼 1조 한번 펴볼까요? 민법 1조. 그 법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법의 연원을 말하는 겁니다. 법의 연원. 그래서 법관이 판결을 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판결할지 그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이 재판규범이 되겠죠. 법관이 판결하는데. 그 다음 혹시 국민이 민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행위규범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법률, 관습법, 조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민법은 재판규범이자 행위규범이다. OX. 옵니다. 옛날에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객관식에. 아 진짜요. 객관식 기출문제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낸다고요. 민법 교수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이해하셨잖아요. 민법은 국민을 구속하고 법원을 구속한다. OX. O. 국민을 구속하죠. 행위규범. 법원을 구속하죠. 재판규범.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제 계속 강의할 건데 35회다가 말장난 할 겁니다. 저하고 이제.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말장난이에요. 국어 잘하십니까? 국어 잘하시면 민법 공부할 때 되게 유리합니다. 되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 한자 잘하세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공부할 때. 한자 잘하시면. 천자문은 다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천자문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하늘천 따진 너울인으로. 무슨 말이냐. 법 공부는 기본적으로 한자 풀이 하는 겁니다. 뭐 풀이 하는 거라고요? 한자 풀이 하는 거. 왜 한자 많이 하면 좋아요? 한자 열심히 잘 하셨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요즘 변호사들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희 때는요, 법사가 한글이 아니고 을을 빼고 전부 한자였어요. 책 자체가. 그러면 옥편이라고 아세요? 한자 찾아보는 책이 있는데 요즘 네이버 한자 사전으로 보겠지만 옥편이 있거든요. 옥편은 붓으로 찾을 수도 있고 뭐 획수로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 그거 옥편 찾는 법부터 배웠다니까요. 법과대학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3페이지를 못 나가. 이유가 뭘까요? 취소를 못 읽어.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없을 무자 처음 봤어. 이게 무자였나 이게? 그러니까 옆에 훈독이라 그러죠. 취소 한글로 적는 거죠. 조그맣게. 무효 이렇게 한글로 적는 거잖아요. 그럼 몇 페이지 나올 거 아니냐고요. 하루에. 근데 교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루에 10페이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읽지도 못하겠는데. 그 다음 더 가관인 건 들어가니까 또 퇴임 직전의 교수님들은요. 한글 안 써요. 한문으로 쓰지. 칠판에다가. 그런 강의를 배워왔다고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책이. 읽어보면 나중에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가로하고 한자로 적어놨거든요. 왜 한자로 적어놨을까요? 한자는 좋은 게 뭐죠? 아 이게 표의 문자라서 뜻만 알면 바로 와닿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우리 한글의 안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표음 문자잖아요. 음이 똑같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답안지에 있죠. 혹시 갑을병정이란 말 알아요? 우리 법무들 보통 사람들 갑을병정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시험에 2차 시험 들어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갑을병정이 2차 시험에. 특허법이든 민소법이든 A, B, C D로 안 나오고 갑을병정으로 나왔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근데 이렇게 써야죠. 을을 갑이 을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한글로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채점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조사 을을 적은 거지. 사람 을을 적은 거지. 헷갈리잖아요.
갑을 병자가 한자로 적으세요. 답안지 적으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잖아요. 갑을 병자 한자로 나오는데 한자로 적어야죠. 그걸 한글로 적는 사람이 있어. 답안지에다가. 괜히 헷갈리게. 이 뭐야? 이 뭔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적어줘야지. 그래야지 채점을 한 사람도 눈에 팍 띄지. 그러면 A가 나왔으면 이렇게 적을 겁니까? 답안지에다가? 아니잖아요. 이거. A면 A라 적어줘야죠. 맞죠? 그렇죠? 2차 할 때. 자, 그래 다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부터 할 게 뭐냐. 민법이 도대체 이게 민법 정칙이 뭐고 물권법, 채권법이 뭔지 이게 저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근데 생각보다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셨네. 출석률이 되게 높네요. 그래서 카톡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카톡방 만들 줄 아세요? 카톡방 만들 줄 아세요? 나중에 들 때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만들 줄 몰라가지고요. 맨날 시켜요. 누구한테 시키거든요, 제가.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얼죽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아이스라고요. 저한테 뜨거운 거 주지 마세요. 저는 겨울에도 그냥 무조건 아이스입니다. 아이스네. 원래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한 명 이제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거 쉬는 시간에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갑이 있고요. 이렇게 을이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을이에요. 왜 을일까요? 저는 계약서에 항상 을이었어요. 학원 계약서에 저는 항상 을이었다고요. 갑이 돼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아닌데 저는 좀 원래는 제가 되게 대형 학원을 다니거든요. 다 제가 검색해 보시면 다 대형 학원들이에요. 그 매출이 몇천억씩 됩니다. 그게. 그래서 맨날 계약서 볼 때 을인 거야. 나는 자기들이 갑이고 맨날. 그래서 제가 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을이 있죠. 갑한테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부하신 분들. 배웠다며. 한번 들었다면서요. 이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청약이라고 그래요. 527조 한번 펴보십시오. 민법전. 민법전 드렸으니까. 527조 몇 페이지에 있죠? 응, 47페이지에. 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그럼 이걸 청약이라고 하고요. 청약. 청약. 그러면 갑은 즐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아야 되니까 이걸 승낙이라고 하겠죠. 맞죠? 그렇죠? 승낙은 몇 조 있죠? 528조 있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바로 밑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을인데 갑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갑은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계약이 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콘트랙트가 되거든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콘트락트가 되거든요. 이걸 계약. 그럼 계약이 뭡니까? 대립하는 청약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 요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법률 요건이라고 부를까요? 혹시 민법은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민법이요. 우리 집 배우고 있는 거.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 뭐죠? 실체에 관한 법률이에요. 누가 물어보니까 그래 답하더라고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절차법은 절차에 관한 법률 맞잖아요. 실제로. 틀린 건 아닌데 좀 그래도 좀 그렇다 맞죠? 실체법, 실체에 관한 법률 이거 말장난하는 거잖아.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 실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전은 전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요건이 563조 있거든요. 민법 563조 한번 펴보실까요? 몇 페이지 있죠? 563조. 페이지 수가. 찾으셨죠? 563조. 그건 뭡니까, 제목이? 매매죠. 혹시 나 매매 계약 모른다. 손 들어봐나. 없어! 없다. 오늘도 매매를, 수없는 매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편의점 가면 다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매매 모르냐고. 없어! 다 알아. 그 물건 사는 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매매 대상은 물건이다, OX. 매매 대상은 물건이다, OX. 자, 오다! 563조 읽어보세요. X다. 아닌 것 같다. X입니다. 맞죠? 뭐예요? 재산권이에요. 그렇죠? 재산권이라고 적혀 있어. 그렇죠? 즉, 갑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거든요.
을은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563조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그때 갑을 568조 가보세요. 갑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이라고 하는데. 을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나 태어나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처음 들어봤다. 없어요! 없어요. 매도인, 매수인 저희 딸도 알아요. 중학생인데 알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인, 그 다음 매수인. 무슨 말이냐? 전부 다 민법전에 적혀 있잖아요. 전부 다 민법전에 적혀 있잖아요. 지금 563조 외우셨잖아요, 바로. 매도인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재산권 이전 의무 있잖아요.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맞죠?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계약일까요? 삐리릭 매매. 그게 옛날에 장학 퀴즈 이런 거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 이런 거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계약이냐고 이거. 매매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매 계약의 본질적 의무거든요.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본질적인 의무예요. 본질적인 의무. 그러면 지금 계약이란 걸 했는데, 매매라는 계약을 했는데, 혹시 이걸 뭐라 그러죠? 제가 많이 쓸 건데 패러그래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이걸 제 몇 조라고 해요. 제 몇 조는 안 써요, 이 사람들은. 법전에다가 패러그래프인데 우리는 제 몇 조라고 되어 있죠, 법전에. 특허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표법도. 2차 답안지에 패러그래프 쓸래요, 제 몇 조 쓸래요? 제 몇 조 쓰셔야 됩니다. 지금 독일 변리사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이거 왜 쓰세요? 아, 이거 귀찮잖아. 이거 어떻게 계속 써, 내가. 답안지에. 칠판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답안지에 쓰지 마시라고요. 안 좋아하니까요. 독일 유학 못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독일 거 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시되, 특상을 이렇게 쓰시되, 민소도 이렇게 쓰시되, 제가 강의용으로 패러그래프라는 걸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몇 조란 뜻이에요, 제 몇 조. 자, 그러면 56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 맞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OX. 오거든요. 왜 쌍무 계약이죠? 갑도 의무가 생겼고 을도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을 하는 바람에 갑과 을이 서로 이런 의무가 생겼죠.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결연관계라 그래요. 하나의 계약을 두고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서로 관련된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결연관계라는 말 씁니다. 그 다음 결연이라는 말이 사실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련관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 민법은 일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결연관계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한테 있죠. 갑이 을한테 어떤 걸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을이잖아요. 갑한테 뭐라고 얘기할래요? 대금 지급 받으면 당신 목적물 안 주잖아, 재산권. 달라. 그럼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걸 뭐라 그래? 동시행약 먹고. 이거 벌써 강의 들었잖아요. 그래. 이건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수험가에서 동의항이라고 그러고 막 외우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몇 조 있죠? 자, 536조 보면, 536조 보면, 한번 펴보세요. 536조요. 그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있어요. 1항에.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OX. 오다.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지. 혹시 쌍무계약 반대말이 뭘까요? 편무계약이요. 554조 한번 펴보실래요? 554조. 제목이 뭐죠? 증여죠. 증여 모른다, 나. 없어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걸 증여라 그러잖아요, 증여. 증여는 편무계약이다, OX. 왜? 갑이 증여자고 을이 수증자면 갑만 의무가 있죠? 줄 의무가 있잖아요. 저는 계속 증여자만 되고 있겠죠? 나이 드니까. 나도 수증자 하고 싶다. 나도. 우리 애들한테 용돈 주고 뭐 하는 거 계속 내가 쓰고 있지. 내가 받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수중자, 증여자만 되실 것 같은데. 합격하시자마자 막 계속 전화 올 것 같은데. 돈 내라고 계속.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이번에 좋은 일을 하는데 내세요 계속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도 여러분한테 이거 소리 안 하겠지만 합격만 해보세요 아마. 분명히 계속 이 소리 할 거예요. 옆에서.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그러면 증여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이죠. 퀴즈. 증여계약에 536조 적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36조는 쌍무계약의 효력이라 그랬잖아요. 증여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쟤한테 용돈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저한테 제가 안 주고 있어요. 저한테 청구하면 내가 동시행 항변 행사할 수 있어요. 뭘 행사할 건데요? 없잖아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별게 없어,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왜 별게 있게 되죠? 왜 별개가 있게 될까? 여기서 이제 판례가 등장하거든. 근데 갑자기 그게 갑과 을 이렇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에요. 금액도 붙고요. 사람도 여러 명이 등장하고요. 막 이렇게 되니까 막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민법은요. 아무리 복잡한 사람이 100명이 등장하든 1000명이 등장하든 갑과 을의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다 두 명 사이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민법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민법적 마인드.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을이 돈 안 주잖아요. 을이 아니고 을이 이행을 안 하잖아요. 갑도 이행을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럼 혹시 갑과 을이 가서 싸워요? 때리면 달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 가야지. 법원 가서 소송해야 되거든. 그게 뭘까요? 그게 민사소송법이야. 갑과 을이 아니고 누가 들어와요? 판사가 들어오는 거야. 법원이. 그럼 마인드 좀 바꿔야 돼. 민사소송법은 이제. 내가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싸우는 거. 갑과 을 사이에 싸우면 그건 민법이고 그거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면 그럼 민사소송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금 제가 이게 매매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물건입니까? 물건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건입니다. 물건의 정의가 뭐죠? 적혀 있습니다. 민법전에. 98조 한번 펴볼까요? 저기 앞에. 98조요.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냉기도 물건이다, OX. 차원 공기. 냉기도 물건이다, OX. 옵니다. 세무사 기출문제. 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니까. 전기도 물건이다, OX. 적혀 있잖아! 전기는 물건이라고. 98조. 유체물이 뭘까요? 이술유자, 몸체자. 눈에 보이는 거. 몸이 있는 거. 고체, 액체 말하는 거죠. 기체 같으면 관리할 수 있으면요. 물건인 거죠. 동의하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건입니다. 맞죠?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동산이죠. 왜 동산입니까? 99조 1항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니니까 99조 1항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한다. 2항 그 이외 물건은 모두 뭐다? 동산이다. 이거 포뮬러예요.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이야. 선생님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국회 가세요. 바꿔. 조문을 바꾸시면 되잖아. 가가지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조문 바꾸면 돼요. 국회의원 하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래서 복공부하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복공부하면 최종 목적지가 국회인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법 조문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건 무슨 견해 대립이 있어 이거. 그냥 내가 가서 입법해버리지 뭐.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100% 듭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 조문이 잘못됐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그래서 국회 가보면 처음부터 변호사들이고 처음부터 법 일을 안 해요 다. 그 사람들. 그래. 변리사 출신도 좀 국회의원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변리사들한테 유리한 입법을 해주지. 그 이익단체들이라 그러죠? 협회들 다 이익단체 아닙니까? 자기들 주격이 이익단체들 맞죠? 왜 변호사가 안 망할 거라고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대한변협이 제일 세니까 그렇지. 자기들 출신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거기가 지금. 불리한 입법을 하겠냐고 자기들한테. 보내세요. 합격하시고 국회의원 하세요.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이라는 걸 했잖아요. 했죠. 그 다음 갑은 아까 동산을 파는 거잖아요. 맞죠? 그
근데 동산은 좀 값어치가 작잖아요. 우리 스케일이 크게 부동산으로 가보자고. 스케일, 부동산. 다 사실 부동산 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부동산 안 살까 그러면? 집 안 살 거냐고. 사실 거죠? 사실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서. 변호사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돈 많이 번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는데, 맞죠? 보니까. 그냥 다시 여기 보니까 갑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고 해보시죠.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시가가 10억짜리라고 해볼게요. 한번 제가. 그러면 토지를 대상으로 또 매매 계약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갑은 매도인이 되고 을은 뭐가 되겠어요? 매수인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을이에요. 이 토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꼭 사고 싶어요. 얼마 줄래요? 만나는데 10억 다 줍니까? 아, 금수저값다 10억이 바로 뽑게. 보통 1억 주거든요. 그게 뭐죠? 계약금이다. 나 계약금 모른다. 없어 이것도. 계약금 다 알아. 무슨 말 하는지. 보통 10분의 1이야. 실무상. 총괄액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정도가 계약금이에요. 보통 보면. 보통. 계약금은 민법에 조문이 있다. OX. 자, 오다. 맞다. 계약금 조문이 있을 것 같다. 민법 전에. X다. 없을 것 같다. 조문 없을 것 같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565조 한번 펴봐요. 민법에 565조 한번 펴봅니다. 몇 페이지죠? 53페이지에 있답니다. 거기 계약금 기타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그렇죠? 제가 그 조문 내고 문제 우리 기준으로 좀 말하는 거.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OX. 계약금은 해약금에 해당된다. OX. 자, 오다. 맞다. X다. 아닌 것 같다. 옵니다. 자, 을이 갑한테 1억 원 줬죠. 1억 원 줬잖아요. 그럼 1억 원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을이죠. 이 계약 해지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식이야. 1억 포기하세요. 준 1억 원 포기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죠. 갑인데. 그러면 받은 1억 원 주고 또 1억 더 주면 돼요. 곱하기 2. 100이죠. 100. 그게 565조잖아요. 읽어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나요? 이거 오늘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거 모르는가? 다 알아요. 서울 사람들. 이걸 해약금 해제라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해약금 해제. 아파트 계약하는 사람들은 해약금 해제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계약금만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을은 1억 포기하시라니까요. 갑은 2억을 주면 되고 을한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여러분이 갑이죠. 같은 토지인데 있죠. 15억 주겠대. 나 1억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무조건 해약금 해제해야지 그러면. 10억 주겠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갑한테 이익이잖아. 2억 줘도 어차피 1억만 손해보는 거잖아. 그럼 4억 버는 건데? 시가에 비해서 5억 중에서 1억 빼면 맞죠?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TV에서 어떻게 나와요? 갑이 매물을 거둬 드린다. TV 보면 매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매물 거두어 드리는 게 해약금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놨다가 계약금까지 받았는데도 그렇겠죠? 그러면 이때 565조랑 읽어보니까 이행의 착수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가 되면 조문 읽어보니까 갑이든 을이든 해약금 해제라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행의 착수는 실무에서 중도금 지급시로 봅니다. 뭐라 본다고요? 중도금 지급시. 그냥 법전에 적어 놓으세요. 이행의 착수에다가 적어 놔요. 자기 글씨로. 중도금 지급시라고. 펜 없어요? 네. 자, 빌려줄게. 중도금 지급시라고 적어 놔. 이거 상식이야,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중도금 4억을 더 꼽았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든 을이든 해약금 해제 안 됩니다. 갑도 못하고 왜 당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다 안 돼요. 그럼 정당하게 중도금 지급 시기를 지켜서 을이 갑한테 인터넷 뱅킹으로 꼽았죠? 현금 4억 불 좀 무겁거든요. 수표로 주든지. 그래서 을이 갑한테 이렇게 줬죠?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더 이상 해약금 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거 우리 기출문제예요.
변리사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을이 갖고 있는 을은 갑이 갖고 있는 땅을 구입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객관식 문제가.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을이 있죠. 갑하고 맺은 게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매매 계약. 혹시 아까 매매는 563조에 있었는데 563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527조 이하가 채권 각칙이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다, OX. O거든요. 제가 한자로 적어볼게요. 이걸 채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권. 권자는 원래 정자로 적으면 이거예요. 권력권자. 보신 적 있을 거야. 한자 아시는 분들은. 권시 없어? 권시? 권시 없냐고요, 권시. 이 권력권자 쓰는. 권력이 얼마나 있으면 성에 권시를 쓸까요? 왕건이 성을 준 거잖아요. 사성한 거거든, 사성정책. 너 나를 구했구나. 진짜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 거거든요. 왕건. 원래 김행입니다, 이게. 그래, 권행으로 바뀌고, 안동권시 시조야. 권시는 하나밖에 없어, 본이. 안동밖에 없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제 집에, 집사는. 권시들. 그 다 경주김씨들이고, 원래는. 그래, 다시 여기 보면, 근데 내가 경주김씨인데. 그럼 동성동분?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지.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권시 이렇게 돼. 이거 약자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약자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죠? 간자체. 그건 중국말이고. 중국 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건 저는 간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자를 배웠지. 약자 쓰는 데가 어디죠? 일본이다. 일본 약자 많이 쓴다. 실제로. 정자 쓰는 데가 어딥니까? 홍콩, 대만. 가보면 전부 정자 쓰고 거기는. 여행 가보시면 정자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또. 중국하고 대륙하고 좀 달라요. 쓰는 게. 다시 여기 보면 어쨌든 채권인데 이게 채권 계약이거든요. 채권이 뭘까요? 누가 물어보면 채권이 뭘까요? 우리 책임질 때 할 때 책자거든, 이게. 이 권자고. 뭐 책임지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의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의무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면 채권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 채권은 같은 말이, 이건 채무예요. 같은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죠. 누가 채권자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죠. 우리는 갑한테 채권 갖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을이 의무자죠. 이에 대한 채권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의무가 될 수도 있고 권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쌍무계약의 특징인데. 그렇죠? 그래서 의무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면 뭐라고 그래요? 채권계약이라고 해요. 채권계약. 의무이행의 문제를 남겼잖아요. 그때 혹시 이때 갑이 을한테 지금 10억에 팔기로 했잖아요. 시가가 10억이어서. 매매되면 10억이거든요. 그럼 이때 갑은 을한테 어떤 채권을 갖고 있을까요? 이때 갑은 을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을은 의무가 있는 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10억이 의무입니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의무잖아요. 대금을 지급하는 게 내용이잖아요. 10억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의 행위를 어려운 말로 급부라고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급부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급부. 독일어로 라이스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일본 애들이 급부라고 한자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급부. 독일어로 라이스퉁이에요. 독일어로. 사람의 행위를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얘기를. 그러면 하나 여기 한번 볼까요? 민사소송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갑이 있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을 안 해줘.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걸 법원에 해야 되거든요.
다툼의 대상을 소속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툼의 대상 소속물. 그럼 이때 소속물이 뭘까요? 대금 지급 청구 권의 소속물입니다. 그게 소속물이라고 그래요. 다툰 대상. 그럼 10억을 뭐라 할까요? 아까 방금 10억 다투는 거잖아요. 그걸 계쟁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쟁물.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계쟁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소법 첫 회 시험, 첫 회 1회 강의가 뭐냐면 소속물과 계쟁물을 구분하는 거야. 그럼 민법적으로 내가 얘기해 볼게요. 민법적으로. 이 권리 의무를 뭐라 그래요? 민소법에서 소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뭐라 그래요? 계쟁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민소를 하니까 보세요. 두 과목 공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앞으로 이제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을이 갑한테 10억 줬는데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법원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그럴까요? 권리, 소속물이요. 그럼 그 부동산은 뭐라고 그럴까? 계쟁물이지, 뭐기는. 구분해야 돼. 소속물과 계쟁물. 그게 민소법 가장 기초야. 처음 공부할 때. 지금 구분을 하셨잖아요, 지금 바로.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보면,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4억까지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갑이면 을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5억 받았어요. 이전할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나머지 잔금 5억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그렇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건 채권이었지만 을이 갑한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죠? 5억을. 이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지 않을까요? 다 받는 거니까 돈을. 맞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청약과 승낙. 잘 생각해보면. 청약과 승낙이잖아요.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청약. 그래. 내가 이제 5억까지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게. 승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채권 계약일까요? 물권 계약일까요? 이건 물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아빠 채권 계약은 앞에 했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물권 계약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애들이 있죠. 독일어 콘트랙트를 해석을 하는데 일본어로 옮기는데 자기들이 옮기는데 계약은 채권법에서 계속 계약이라고 자기들이 해석을 했던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 그런데 물권은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합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약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합의. 근데 우리나라 민법학자들이 일본 거 베꼈으니까 한자로 물권적 합의라고 적어 놓으니까 물권적 합의라고 다 번역을 또 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럼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데 물권 계약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말한다고요? 물권 계약. 그러면 여기 봐요. 했죠? 그러면 같은 말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채권 계약을 먼저 해요? 물권 계약을 먼저 해요? 채권 계약을 먼저 하죠. 시간적으로. 무조건 채권 계약을 먼저 해요. 물권 계약부터 하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돈도 안 받았는데 바로 소유권 이전합니까? 그 병 가야지. 그렇겠죠? 그러면 채권 계약하고 나서 뭐예요? 물권 계약했죠? 그 다음 이 상식이다 이제. 갑이 10억 다 받았어요.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어떻게 취득할 수 있죠? 등기받아야죠. 186조 펴봐요. 민법 186조. 거기 보면 등기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나 등기 모른다. 없어! 이것도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아파트 살 때 등기 받는다는 소리 들어봤어. 잘하면서. 팔 때도 등기해줘야 된다 들어봤어. 그래서 법무사도 알아. 법무사가 등기해줘. 실무에서. 그 쌍방대리 하거든. 쌍방대리. 법무사 한 명 써가지고. 자, 그래서 갑에서 을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까지 맞춰야 되는 게 그게 등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까 동산이었잖아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언제 이전할 것 같아요? 인도시요. 등기가 아니죠.
점유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188조 1항 가보세요. 그리고 현실의 인도라고 합니다. 188조 1항을 뭐라 그런다고요? 현실의 인도. 나 인도 모른다. 나라 말고 점유의 이전, 점유의 이전. 인도 다 알아요. 이거. 혹시 등기, 인도를 뭐라고 할 거예요? 물권법에서 공시방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퍼블릭, 누구나 볼 시자, 누구나 볼 수 있다. 등기부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예. 등기부는 공개주의입니다. 오늘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등기소 가서 여기 건물 있죠? 집원 아니면 주소만 알면 바로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 권리관계. 누가 소유권자고, 누가 저당권자고, 이런 거 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열려 있습니다. 천몇백억만 주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기 거 아파트 엄마 아빠 간 볼래요? 갑자기 을구에 무슨 은행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보대출도 가면 더 힘들 건데. 우리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영끌. 그게 막 을구에 막 은행들이 있는 거잖아, 그게. 그렇죠? 다시 여기 보면, 그럼 등기. 동산이 뭐예요? 인도. 그렇죠? 그러면 등기나 인도는 공시방법이죠?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예요? 등기입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뭔데요? 인도입니다. 점유 이전입니다. 아니 부동산 내가 아무리 사서 내가 점유해봤자 등기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잖아요. 등기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점유해도 그건 값 거잖아요. 186조. 등기 받으라면서요. 보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공부할 때 순서가 민법 총칙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자, 민법 총칙 해볼까요? 답이 있죠? 이 사람 뭐 금수저인가 봐. 18세야. 18세는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4조 펴보세요. 민법 4조. 성년 몇 세죠? 19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2013년 7월 1일부터 그래요. 2011년에 개정됐고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몇 세였을 것 같아요? 20세였다. 아, 실제로. 성년이. 얼마 안 됐다, 생각보다. 19세 된 지 이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바뀔 거라 그랬어요. 입법을 이렇게 하길래. 내가 코드 좀 쳤거든. 그래서 집에서 욕한 소리도 들었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18세, 19세로 개정, 19세로 이렇게 한 살 낮춰도 되는데, 공직선거법 있죠? 공직선거법. 선거 투표하는 거 몇 세죠? 18세 이상이면 할 수 있거든요. 18세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민법 말고 공선법에서 집에서 막 저 개정이 있길래 민법 개정 말고 그래서 내가 저거 안 된다 저거 투표제 18세 못 준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민법이 19세야.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 18세면 나중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완전한 법률행위라는 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투표를 한다고? 있을 수 없어.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되더라고요. 개정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공법, 사법이 있을 때 우리 민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사법입니다. 그래서 공사법 구별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사로울 사자.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빗. 공직선거법은 무슨 법일까요? 대표적 공법이죠. 이게 엄격해야 돼요. 이게 엄격해야 돼요. 뭐가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아. 공법이 엄격해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데 나하고 그게 더 엄격해 봐야죠.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어요. 미성년자가 투표도 해요.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안 맞다고요. 4조 개정해야 돼요. 전 개인적인 18세를 낮춰야 돼.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입법을.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대신 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가가지고. 다시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18세는 미성년자죠. 정확하게 읽으면. 안일미자. 성년이 아닌 사람. 그러면 이때 갑의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보통 보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친권자입니다. 그게 5조 1항 가보시면 5조 1항. 5조 1항 단서가 있는데 다만 그러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매매 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이 아니거든요.
쌍무 계약이니까 권리도 같지만 의무도 부과가 되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럼 5조 1항 본문입니까? 단서입니까? 본문이 적용돼요. 단서가 아니에요. 갑이 증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매매 계약할 때 5조 1항 읽어보니까 누구 동의가 필요해요? 이 A 동의가 필요해요. 이 시험에 나와요. 변리사 시험에. A 동의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A 동의 안 받고 갑이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을하고 매매 계약을. 그럼 5조 2항 가보시면 취소할 수 있죠? 5조 2항 가보시면 취소할 수 있죠? 자, 퀴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유효하다 OX. 유효하다 OX. 자, 오다 맞다. 유효하다. X다 아닌 것 같다. 옵니다. 왜?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효하니까 취소하겠지. 유효하니까 취소하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매매 계약은 방금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 5조 2항에.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표현해 볼게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으면 유동적인 유효다. 불확정적인 유효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이 뭐죠? 취소 가능한 거. 우리 계획이 어떻니? 나 유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어떻니? 나 불확정적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죠?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이 뭘까요?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되면 취소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5조 2항 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누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주체가. 누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게 140조 가보세요. 민법 140조 펴보시라고요. 그 취소권자 쫙 규정되어 있어요. 맞죠? 그 제한 능력자 나와 있죠? 140조에. 제한 능력자가 누군데요? 이 그림에서 갑이요. 미성년자요. 미성년자요.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A도 취소할 수 있어요. 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말하거든요. 140조의 대리인은 뭐예요? 법정 대리인. 적어놔요.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라고. 임의 대리인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해보면. 140조에 법정 대리인이라고 적어놔요. 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한정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갑이 취소하든 엄마 아빠가 취소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죠. 그럼 효과가 141조에 있어요. 바로 다음 조문에.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무효로 보죠. 처음부터를 뭐라 그래요? 한자로 소급하여. 소급하여 무효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급한다는 말 들어봤죠?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니까 간주되잖아. 간주. 그럼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취소 효과는 소급 무효가 간주되잖아. 소급 무효가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매매 계약이. 그런데 매매할 때는 18세였는데 이 물권적 합의할 때는 19세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세월이 지나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게 흠이 있는 거지. 이건 19세 때 했으니까 흠이 없단 말이야. 그럼 소급에서 무효가 됐다 그랬잖아요. 방금 제가. 혹시 이 무효 효과가 여기도 효과를 미칠까요? 아니면 여기만 무효가 되고 여기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논란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논란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대법원의 입장. 이게 무효면 여기도 무효된답니다. 이게 무효면 여기도 무효된대요. 혹시 여기 물권계약의 원인이 뭐죠? 원인이? 채권계약이죠. 그래서 그걸 유인성이라 그럽니다. 원인에 영향받는다고. 있을 유자. 원인할 때 인자. 뭐라고요? 유인성. 무인성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효가 돼도 없을 무자. 영향 안 받는다고. 전혀. 근데 우리는 판례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유인성이야. 유인성이 되면 무효죠? 여기도 뭐가 돼요? 무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이 갑한테 복귀해요. 소유권이 갑한테 뭐 한다고요?
복귀한다고요. 복귀. 갑이 소유권자 돼요. 나중에. 그게 대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을이면 이게 소금 무효가 됐으니까 여러분 을이면 그러면 갑은 10억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금 무효가 됐으니까. 맞죠? 741조 펴보세요. 유명한 조문이 있다. 민법에. 그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갑은 취득한 게 얼마예요, 지금? 10억이잖아요, 10억. 10억이잖아요. 그 다음 748조 가보세요. 748조. 1항, 선이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요. 2항, 악이면 받은 이익,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준다 돼 있는데 이때 선의 악의가 무슨 말일까요? 무효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면 악이에요, 악의. 그래서 한자로 적으면 악의는 알고 있다 이 소리야. 알고 있다. 그럼 반대로 선의는 무슨 말일까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 왜 소급에서 무효가 됐죠? 갑이 18세니까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갑이 스스로 18세인 거 알까 모를까요? 알겠지? 자기가 자기 나이도 모르면 그 의사무능력이지. 보통 뭐 알 거예요. 맞죠?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그럼 악이면 10억 다 줘야 되는데 748조 2항에 보면 받은 이익 전부 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근데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141조 가보세요. 아까 방금 봤던 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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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면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나 다만 무슨 말이냐? 제한 능력자는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네요. 그냥 선이네. 선의에 준하니까 그냥 현존하고 있는 이익이지. 그럼 예를 들어 10억 받았잖아요. 10억 받았잖아요. 7억은요. 유흥비로 써버렸어요. 클럽 갔어. 막 샀어요. 나머지 3억만 남아있어요. 갑은 얼마만 주면 될까요? 3억만 주면 돼요. 현존하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요. 이건 누구한테 손해죠? 을한테 손해잖아요. 대신 대법 판례는 이건 금전상의 이익이죠. 그럼 10억이 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 추정을 하거든요. 대신 7억 썼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돼요? 갑이 증명하면 돼요. 그럼 체크카드로 긁고 전표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썼다고, 유흥비로 썼다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와 거래하지 마세요. 무조건 분리해요. 무조건 분리하게 되겠다. 그 다음 여러분 미성년자죠. 맞죠? 무조건 클럽 가야 돼요. 무조건 클럽 가야 돼요. 다 써버려야 돼요. 그럼 현존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반환 안 해도 돼. 아 실제로 많아. 실제로 미성년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을이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을이면 갑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A 데리고 오라 그래요. 계약할 때. 왜? 5조 1항 동의받으면 되잖아. 동의받으면 취소가 안 되거든. 그때 을이 보통 누구죠? 많이 아실 건데. 여러분 어릴 때 해봤을 건데. SK텔레콤이요. LG U+요. KT요. 폰 계약할 때. 부모님 가서 해주잖아요. 미성년자 오면 엄마 아빠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제 애 또 했는데 또 꼭 아이폰이어야 되는데 갤럭시 하면 안 되겠냐. 아이폰이 돼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근데 요즘 20대들은 다시 많이 변했다던데. 갤럭시로 좀 많이 바꾸는 추세라고 오히려. 아니에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씁니까? 갤럭시 써요? 그러니까 옛날 것. 다 그런데 다 아이폰 자기는 자기 말로 학교 다 아이폰 쓴대. 나 말로는 다.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제가 처음에 563조부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채권각취교. 채권각취부터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이런 건 전부 채권각취교였고요. 그 다음 다시
이때 갑과 을이 이렇게 이행을 했는데 물권적 합의, 이건 뭔데? 이거 물권법이잖아요, 이거. 등기인도.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민법 총칙으로 와가지고 갑이 18세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부당인데 반환 채권은요. 또 채권 각색이잖아요, 또. 저기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판택틀이 어려운 거야,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이거 근데 이 뒤에 걸 막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거 전부 다 외우세요? 표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100점 받겠죠. 100점 받죠. 강의하면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법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특상이야. 실무 나가가지고. 그 정도 돼야지 변리사 경쟁력이 있지. 아니 그렇죠. 남들 다 변리사인데 조문도 다 외우고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버버벅 되는데 왜 맡겨요 그걸. 클라이언트가 자기 돈 주는 건데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 요즘 보니까 무슨 드라마 무슨 뭐 이런 게 많던데 어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다 사람이 뭐 하면은 뭐 살인하면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막 법 조문해 오잖아요. 형법 조문해 오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해가지고. 혹시 조문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실무에서. 판사들이다. 판사들은 판결문 적을 때 가로하고 조문 적어야 된다, 무조건. 몇 조 근거했다고. 여러분, 특허법 판례 받아보면, 전문 받아보면, 가로가 깨알같이 다 조문이야. 다 조문이거든요. 그래,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법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민법이 2차에도 있다 그러면, 저 지금 방금 외웠던 조문 있죠? 다 외우라 그럴 거예요. 너무 잘 쓰이기 때문에. 답안지 써야 되는데, 2차는요. 그건 여러분 특상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못 외우시니까 2차 시험에서 뭘 주죠? 걱정이 돼가지고 출제자들이 잘 못 외우니까 그거 법전 주잖아요. 2차 시험에 법전을 줍니다. 공짜로. 그 기념품만 가져가면 안 돼요. 합격하셔야 돼요. 그 2차 시험장 들어가면 수험생들이 자 재시생 이상입니다. 두 번째 치는 사람 이상.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아? 시험에 들어가면 받았어 법전 딱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시를 한다, 이렇게 접고 막. 이유가 뭘까? 써야 되거든, 이걸. 근데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시험장에서. 왜 저러지? 초시야. 그 다음 요즘 초시생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도 비슷하게 해. 요즘은요. 그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건. 시간 싸움인데.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아까 조문 내용은 좋다 그러는 게 누구는 조문 외워서 쓰고 있는데요. 누구는 법전 보면서 쓰고 있어요.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외운 사람이잖아. 못 당해요, 그건 절대로. 그럼 그 사람 답안지 훨씬 양이 많거든요. 여러분 채점자예요. 누구한테 줄래요? 내용이 똑같다면. 양이 많은 사람 줘야죠. 더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민소법 들어오면 저 민소법 외우라 그래요, 막. 중요한 주문들은. 어차피 시험장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무슨 답안지, 그거 법전 보고 적냐고, 그걸. 경쟁력이 없다고, 그건 전혀. 그 다음에 시험 다 치고 합격하면요. 다 까먹으면 되죠? 다 까먹으면 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답시. 실무 가보면 또 이제 혼나면서 다시 공부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으로 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민법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강의를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